한국의 침묵은 무능의 증거다. 일본 총리의 이 발언에 전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화려한 자료 127건을 준비한 일본, 30년간 쌓아온 외교 카드를 모두 꺼내 든 순간이었죠. 미국조차 일본의 논리가 우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대응 논리조차 없는 것 같다. 워싱턴의 한 분석관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72시간 만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단 한 줄 성명으로 일본 방위성이 패닉에 빠졌고 127건의 문서로 일본 논리가 산산조각 났죠.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독도 감시 시스템이었습니다. 일본 구축함 위치를 실시간으로 드러낸 그 기술 앞에서 미 국방부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왜 72시간 동안 침묵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용에 공감하시면 댓글에 대한민국 화이팅을 적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로웰입니다. 워싱턴 DC 국방부 산하전략정보국 OSI 동아시아 군사전략 분석실에서 일한 지 어느덧 20년째입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사무실 불빛은 꺼질 줄을 몰랐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보고서들과 모니터 화면 속 데이터들이 저를 계속 붙잡고 있었죠. 20년 동안 동아시아 군사와 외교 패턴을 분석해왔지만 최근 몇 달은 유난히 피로가 몰려드는 시기였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긴장은 반복되는 외교적 갈등처럼 보였고 저는 이미 결론을 정한 상태였어요. 한국은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 제 머릿속엔 이 편견이 깊게 박혀 있었던 거죠. 책상 위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고 옆자리 후배 분석관 2명은 졸린 눈을 비비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곧 시작될 일본 총리의 기자회견을 지켜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또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후배 하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죠. 뻔하지. 한국이 감정적으로 폭발하면 우리가 중재에 나서는 거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번에도 한국이 소리 높여 항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20년 동안 배운 패턴이었으니까요. 모니터 화면 속 도쿄 총리관저 기자회견장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자리를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공기가 미묘하게 긴장되는 게 느껴졌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또 반복되는 패턴이겠군. 그러나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 순간이 제 20년 경력을 송두리째 뒤집을 변곡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될 순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리요. 화면 속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단상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단상에 선 일본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눈빛은 곧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원고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실린 확신이 평소보다 훨씬 강했거든요. 회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기자들이 손을 들어 질문을 쏟아냈죠. 저희 사무실 안에서도 경보음이 울린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국 반응 모니터링 시작하세요. 제가 후배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옆자리 분석관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한국은 이제 강하게 반격하겠죠?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아마 한두 시간 안에 외교부 성명이 나올 거야. 그때였습니다. 뒤쪽 자리에 앉아있던 시니어 연구위원 톰슨 박사가 조용히 말했죠. 강국이란 소리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대응 방식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어요. 그냥 추상적인 조언쯤으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가 제시된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즉시 속보를 띄우기 시작했어요. CNN, BBC, 로이터 모두가 일본 총리, 독도, 영유권 공식 주장이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쳐들고 적기 시작했죠. 한국의 반응 예상 강경 비난 성명, 대사 소환 가능성, 민간 시위 확산. 20년 동안 쌓아온 분석 패턴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일본은 침착하게 대응하며 미국이 중간에서 진화에 나선다. 늘 그래왔으니까요.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공식 성명 올라왔습니다. 후배가 보고했어요. 저는 화면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한국이 움직일 시간이군. 하지만
진실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아직 몰랐죠.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가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시계를 보니 워싱턴 시각으로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도발 이후 12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무 발표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며 한국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홈페이지를 계속 새로 고침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죠. 성명도, 논평도, 심지어 대변인 브리핑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어요. 이상한데요? 후배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죠. 준비가 덜 된 거겠지. 곧 나올 거야. 하지만 24시간이 지나도 한국은 침묵했습니다. 워싱턴 시각 밤 11시, OSI 분석실 내부는 혼란스러운 수군거림으로 가득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씩 제 책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대응 논리를 못 찾은 거 아닙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저는 보고서 초안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이건 오히려 준비 부족의 신호일 수 있겠어. 키보드를 두드리며 적기 시작했죠. 한국의 전략 부재 가능성, 외교 대응 지연의 원인 분석 필요. 일본 언론들은 이미 한국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NHK는 한국 정부 침묵으로 일관이라는 자막을 계속 내보냈고, 일본 네티즌들은 논리가 없으니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비웃었어요.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도 비슷한 의견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엔 제대로 당황한 것 같은데요? 마크 헤이스 소령이 제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미묘한 불편함을 느꼈어요. 한국 국방부 정보라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초동 대응을 내놓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48시간이 지났을 때 저는 한국의 감시 시스템 로그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특이한 움직임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 움직임도 없었어요. 데이터 정리도, 긴급회의 흔적도, 심지어 평소처럼 돌아가는 일상 업무 패턴조차 보이지 않았죠. 왜 아무 움직임도 없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침묵은 혼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것처럼도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고요한 바다 밑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뭔가 잘못됐다고 속삭이고 있었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어요. 곧 터질 거야. 한국은 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시계는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한국의 침묵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이 되는 새벽 5시,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려고 사무실 소파에 누워있던 참이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전화를 집어들었죠. 로엘, 한국이 드디어 움직였어요. 당직 분석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컴퓨터 앞으로 달려갔어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홈페이지를 열자 새로운 공지가 떠 있었죠. 성명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호 신뢰 기반이 흔들렸으므로 기존 감시 협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비난도 없고 위협도 없었어요. 항해 성명도 대사 소환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냥 짧고 담담한 한 줄뿐이었죠. 이게 다야? 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어딘가 섬뜩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고요한 목소리로 선언된 선전포고 같은 느낌이었죠. 옆자리로 출근한 마크 헤이스 소령이 화면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게 다야? 72시간 동안 준비한 게 고작 한 줄? 전략이라고 볼 수는 없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무 짧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힘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20분쯤 지났을까요? 로엘, NHK 보세요. 후배가 소리쳤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화면에는 긴급 속보가 떠 있었어요. 일본 정부 긴급 안보회의 소집.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벌써? 화면 속 일본 기자가 다급하게 보도하고 있었어요.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이 오전 6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감시 협정 검토 발표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실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자료를 검색했어요. 한국과 일본 사이의 감시 협정 내역, 정보 공유 체계, 기술 지원 항목들. 화면을 읽어내려가면서 제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런.
저는 작게 신음했어요. 일본은 동해, 감시망의 상당 부분을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수중 음향 데이터, 위성 감시 정보, 레이더 통합 시스템. 한국이 이걸 끊으면 일본의 감시 능력은 심각한 공백이 생기는 거였죠. 마크 소령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한국이 이걸 노린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72시간 동안의 침묵. 단 한 줄의 성명. 그리고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패닉 상태. 이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확신이 처음으로 균열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계산하고 있었던 건가? 그때 제 컴퓨터에 긴급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일본 방위성 내부 문건 유출, 긴급 분석 요청이었습니다. 72시간 침묵과 단 한 줄 성명 이후 워싱턴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OSI 대표로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국방부, 국무부, CIA, NSC에서 온 인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죠. 회의실 공기가 묵직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열었어요. 한국의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IA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우연입니다. 한국이 일본의 약점을 우연히 찌른 거예요. 72시간 동안 준비한 게 고작 한 줄이라는 건 전략 부재를 의미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일 뻔했어요. 제 생각과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감정 대신 계산을 선택한 겁니다. 침묵 자체가 무기였어요. 일본이 스스로 불안해하도록 만든 거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누군가 물었어요. 차관보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지난 3개월 동안 일본과의 감시 협정 관련 기술 문서를 모두 재검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두 의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감정적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남아 있었지만 최근 움직임은 제가 알던 패턴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국의 감시 분석 자료를 다시 열람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간과했던 기술적 세부 사항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죠. 수중 음향망 구축 현황, 위성 데이터 통합 시스템, 레이더 네트워크 배치도.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의도적으로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로엘, 이거 봐요. 후배가 다가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일본 언론 기사가 떠 있었어요. 방위성 내부 혼란, 한국 기술 의존도, 재평가 착수. 저는 기사를 읽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설명되지 않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한국이 72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 단 한 줄로 끝낸 이유, 그리고 정확히 감시 협정을 언급한 이유. 모든 게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선배님, 싱가포르에서 국제안보회의가 열린다는데요? 후배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 다음 주요.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법적 검증을 공개 토론하는 자리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곳에서 답이 나올 것 같았어요. 한국의 침묵이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계산된 전략이었는지. 저는 자신도 모르게 한국을 다시 보려는 의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왔던 편견을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컴퓨터 화면에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싱가포르 국제안보회의 미국 대표단 구성 로엘 분석관 포함.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좋아. 직접 가서 확인하자. 진실을 보려면 기존의 믿음부터 의심해야 한다는 걸 저는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안보회의가 개최되는 날, 저는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마리나베이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어요. 습하고 뜨거운 열대 기후 속에서도 냉랭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의장 로비는 아시아 각국 외교 국방 관계자들로 붐볐어요.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 모두가 한국과 일본의 대결을 지켜보려고 모여든 거였죠. 저는 가방을 든 채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느꼈어요. 제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예측 가능한 동아시아 패턴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걸요. 회의장 왼쪽에는 일본 대표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규모 장비, 대형 스크린,
조교진까지 동원해서 마치 법정 변호처럼 준비한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이미 화면에 대기 중이었죠. 일본 쪽은 정말 제대로 준비했네요. 옆에 선 마크 헤이스 소령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논리를 정교하게 증명할 준비를 마친 것 같군. 그런데 오른쪽을 보는 순간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7명뿐이었어요. 화려한 장비도 대형 스크린도 없었습니다. 그냥 얇은 책자 하나씩을 손에 들고 조용히 앉아 있었죠. 마크 소령이 비웃듯 속삭였습니다. 준비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요? 저렇게 해서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이 너무 준비 없이 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대표단 중 한 명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을 봤습니다. 박윤서 사무관이었어요. 39살 한국 국방부 안보기획실 정보전략 담당.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아니, 평온을 넘어서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요. 저는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평온한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회의장 정면에 사회자가 올라섰습니다.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이었죠. 오늘 회의는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에 대한 역사적 법적 검증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측은 각각 60분의 발표 시간을 가지며 이후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 저는 노트북을 펼치고 메모를 준비했습니다. 일본 수석 대표가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갔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명확한 역사적 증거로 다케시마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입증하겠습니다. 화면에 화려한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 회의는 단순 영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실과 기술의 충돌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진입하는 순간이었죠. 한국 대표 장도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책자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는 문은 언제나 낯설게 열리는 법이니까요. 일본의 화려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일본의 고문서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1618년 에도 막부 시대의 이 문서를 보십시오. 일본 수석 대표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어요. 화면에는 고서체로 적힌 일본어 문서가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옆에는 영어 번역본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다케시마 인근 해역에서 일본 어민들이 활동한 기록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을 시료 지배했음을 증명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이 바쁘게 받아 적었습니다. 일본 대표는 계속해서 자료를 펼쳤어요. 지도, 외교문서, 행정기록. 마치 법정 변호인처럼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다케시마를 정식으로 편입했습니다. 이는 국제법상 유효한 영토 편입 절차였습니다. 저는 메모를 하면서도 감탄했어요. 일본의 준비 수준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회의장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인사들이 보였습니다. 필리핀 대표단, 말레이시아 참관인들. 일본의 화려한 구성에 설득당하는 것 같았어요. 마크 소령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일본이 압도적인데요? 한국이 이걸 뒤집을 수 있을까요? 저도 순간적으로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일본 대표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우며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다케시마는 명백히 일본의 영토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대표단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한국 대표 장도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PPT 리모컨도 들지 않았어요. 그냥 작은 책자 하나만 손에 들고 단상으로 걸어갔죠.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의 화려함과 대비되는 한국의 소박함이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어요. 장도연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어요. 한국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록으로 말합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장도연이 책자의 첫 장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간단한 텍스트가 떠올랐어요. 화려한 그래픽도 컬러풀한 디자인도 없었습니다. 그냥 검은 글자뿐이었죠. 삼국사기, 서기 512년. 회의장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신라 이사부 장군이 우산국을 복속시켰다는 기록입니다. 우산국은 지금의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한 지역이었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표정이 굳었어요. 장도연은 천천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측이 제시한 1618년보다 1106년 앞선 기록입니다. 저는 펜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일본이 화려함으로 준비했다면 한국은 묵직함으로 준비했구나. 장도연이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 우산도와 무릉도가 조선 영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장 뒤편에서 박윤서 사무관이 무표정한 얼굴로 다음 페이지 번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형형색색 조명 아래 섰지만 한국은 조용한 서류 하나로 전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장도연이 세 번째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부터 127건의 문서를 순서대로 제시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127건. 진짜 힘은 화려함보다 단단함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대표 장도연은 조용한 톤으로 문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문서. 삼국사기 서기 512년 우산국 복속 기록. 두 번째 문서.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 우산도와 무릉도는 조선 영토. 세 번째 문서. 신증동국 여지 승남 1531년 우산도 명시.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싣지 않았어요. 담담하고 정확하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무거운 무게로 회의장을 눌렀죠. 네 번째 문서. 동국문헌비고 1770년 일본 대표단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처음엔 여유롭던 표정이 이제는 긴장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펜을 움직였어요. 한국이 제시하는 문서들은 단순히 오래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시대별로, 왕조별로, 행정체계별로 완벽하게 연결된 증거 사슬이었죠. 15번째 문서. 숙종실록 1696년 안영복의 일본 도의 기록과 울릉도 우산도 조선 영토 확인. 마크 소령이 제 옆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체계적이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우연히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몇 달, 어쩌면 몇 년을 준비했을 거예요. 장도연이 25번째 문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7번째 문서에 이르렀을 때 회의장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일본 태정관 지령 1877년 일본 대표단이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도연은 침착하게 문서를 화면에 띄웠어요. 일본어로 적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일본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이 시마네현의 질의에 답한 공문서입니다. 내용을 읽겠습니다. 그가 천천히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습니다. 죽도 울릉도 외 일도 독도는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회의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가 1877년에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명시한 공식 문서입니다. 일본 수석 대표가 급히 종이를 뒤적였어요.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잠깐, 그건 맥락을 봐야. 장도연은 그를 바라보지도 않고 계속했습니다. 38번째 문서. 일본 내무성 문서 1876년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기록. 일본 측 논리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싱가포르 대표단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태정관 지령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일본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당시 상황이 울릉도와 독도를 혼동한 대만 참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서엔 명확히 왜 일도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 대표도 질문했어요. 1877년과 190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본 대표단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준비했던 논리가 무너지고 질문은 계속 쏟아졌죠. 장도연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는 문서를 계속 넘겼어요. 65번째 문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검토 과정. 93번째 문서. 연합국의 독도 인식 관련 외교 문서.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며 오랜 확신이 무너지는 소리를 마음속에서 들었습니다. 한국이 논리적 증거전을 준비하지 못한다. 한국은 감정적으로만 대응한다. 그런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장도연이 127번째 문서를 마침내 덮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은 513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기록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했습니다. 회의장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여러 나라 대표들이 박수를 쳤죠. 미국 대표단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크 소령은 말을 잃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며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승리.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다. 회의가 잠시 휴식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대표단은 급히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물을 마시며 다음 순서를 준비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싱가포르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진실은 침묵 속에서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진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거대한 전장이 곧 열릴 거라는 걸요. 회의가 끝난 직후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워싱턴 본부였습니다. 로엘, 지금 뉴스 보고 있어요? 상급 분석관의 목소리가 긴박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일본 방위성 내부 문건이 유출됐어요. NHK가 특종으로 터뜨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열어 NHK 웹사이트에 접속했어요. 화면 가득 붉은 긴급 속보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방위성 내부 보고서 유출 마이너스 한국 감시 기술, 일본보다 최소 10년 이상 앞서. 저는 기사를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의 수중 음향망 기술이 일본보다 월등히 앞서 있고 위성 통합 시스템은 미국 수준에 근접하며 독도 주변 감시 능력은 일본이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라는 내용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공유가 중단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에 동해 감시 능력은 47% 공백 상태에 빠진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47%라고. 일본 언론은 즉시 최악의 헤드라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마이니치 신문. 모두가 정부를 맹비난했어요. 정부, 한국 기술 의존 사실 은폐. 동해 감시, 사실상 한국의 의존. 국가안보 위기, 총리 책임 불가피. 저는 곧바로 워싱턴에서 호송된 분석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OSI 긴급 분석 마이너스 한국 독도 감시망 평가라는 제목이었죠.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한국은 해상, 수중, 공중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위성과 수중 센서, 레이더가 하나로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50km 반경 내 모든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일본이 이 시스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유받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크 소령이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로엘, 방금 태평양 사령부에서 연락 왔어요. 한국 감시망 없이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제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대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방금 보고서 읽었어. 마크가 종이를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국가적 치명상이다. 일본은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싱가포르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우위가 단순 정보가 아니라 전략적 지렛대였다는 걸 미국조차 처음 깨닫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72시간 침묵은 우연이 아니었어. 처음부터 계산된 전략이었던 거야. 휴대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NSC였어요. 로엘 분석관, 긴급 화상회의에 소집됐습니다. 10분 후 접속하세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화상회의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국가안보보좌관, 국방부 차관, CIA 국장이 떠 있었어요. 일본이 외교적, 군사적, 정보적으로 완전히 포위당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가장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어요.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화면 속 그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힘의 본질은 드러나지 않을 때 가장 강하다는 걸 한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휴대전화로 한국 뉴스를 검색했어요. 한국 국방부가 내일 오전 기술 공개 브리핑을 예고했다는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결정적 장면이 다가오고 있어. 20년 동안 쌓아온 제 분석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 곧 올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한국 국방부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 박윤서 사무관과 한국 해군 정보장교들이 단상에 섰어요. 세계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고, 저처럼 해외에서 접속한 수백 명이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박윤서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공개하는 것은 대한민국 독도 통합감시 시스템입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화면에는 독도를 중심으로 한 50km 반경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지도가 아니었어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3D 통합 시스템이었죠. 우리는 지상, 수중, 공중 데이터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화면 왼쪽에 위성 영상이 떠올랐어요. 독도 상공을 실시간으로 촬영하는 고해상도 이미지였습니다. 첫째, 위성 감시 체계. 30분마다 갱신되는 실시간 영상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수중 음향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파란색 파장이 물결치듯 움직였어요. 둘째, 수중 음향망. 독도 주변 해저에 설치된 센서들이 모든 수중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화면 중앙에 레이더 데이터가 겹쳐졌습니다. 셋째, 공중 레이더 네트워크. 울릉도와 독도에 배치된 레이더가 공중과 해상을 동시에 감시합니다. 세 가지 데이터가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저는 입을 벌렸어요. 완벽한 통합 시스템이었습니다. 박윤서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50km 반경 내 모든 물체를 실시간 추적합니다. 선박, 잠수함, 항공기 모두 포착 가능합니다. 그때 화면 오른쪽 상단에 빨간 점 2개가 나타났어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박윤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2척의 위치입니다. 화면이 확대됐어요. 구축함 이름, 정확한 좌표, 속력, 심지어 항로까지 표시됐습니다. JS 아타고, 북위 37도 14분, 동경 131도 52분, 속력 15노트. JS 마야, 북위 37도 20분, 동경 132도 6분, 속력 12노트.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움직임이 완전히 투명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정보 우위였죠. 미국 태평양 사령부조차 이 정도 통합 시스템은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마크 소령이 제 방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로엘, 이거 진짜입니까? 한국이 정말 저런 걸 만들었단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화면 속에서 한국 해군 정보장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스템은 박윤서 사무관이 3년 전부터 설계를 주도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일본은 사실상 정보전에서 완패한 거였어요.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NSC였죠. 로엘, 긴급회의 소집. 바로 접속하세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화상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본 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한국은 동아시아 안정의 핵심 축입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일본은 외교, 군사, 여론,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고립으로 향하고 있어요. CIA 국장이 보고했습니다. 도쿄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총리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화면 속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한국을 오판해온 제 업적이 산산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창가에 섰어요. 싱가포르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폭풍이었습니다. 절망과 깨달음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어요. 한국은 감정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침묵 속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동아시아 전략 재편의 필요성 마이너스 한국 중심축 전환이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세상은 다시 그려지는 법이니까요. 한국의 통합감시 시스템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직후
일본 정치권은 폭풍 같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일본 뉴스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화면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됐죠. 도쿄 거리를 가득 메운 시위대, 촛불을 든 시민들, 그리고 분노에 찬 구호들. 다카이치 퇴진. 국민을 속인 정부. 한국에게 사과하라. NHK는 밤새 특별 생방송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총리관저에서 긴급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민당 중진들 사이에서 총리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이 바뀌며 국회 장면이 나왔어요. 야당 의원들이 단상을 둘러싸고 사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특별 인터뷰 자막이 떴습니다. 긴급 단독 마이너스 전직 해상자위대 중장 사토 미노루 증언. 저는 볼륨을 높였어요. 흰머리의 노인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72살 사토 미노루 전 중장.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고통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중장님, 정말 알고 계셨습니까? 사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 기술 없이는 동해 감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요.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토가 계속 말했어요. 2년 전 제가 현역일 때 이미 내부 보고서가 작성됐습니다. 한국의 수중 음향망과 위성 시스템 없이는 우리 해상자위대가 제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왜 공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사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부가 묻으라고 했습니다. 국민에게 알려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저는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을 속였다는 걸요.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일본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워싱턴 NSC였어요. 로엘, 지금 백악관 지하 상황실로 접속하세요. 긴급회의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화상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화면에는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한 NSC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이 보고했어요. 일본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 지지율이 19%까지 떨어졌어요. 국방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감시 능력은 이 지역 안보의 실질적 기반입니다. 우리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전략적 오판을 반복하게 됩니다. 저는 화면 속 그들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로엘 분석관, 당신은 20년 동안 동아시아를 분석해왔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우리가 한국을 오판한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분석 체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제 경력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한국을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나라로 평가해왔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한국은 우리보다 훨씬 전략적이고 침착하고 준비된 나라였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결정을 잘못하면 미국은 역사적 오판을 또다시 작성하게 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 싱가포르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죄책감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들, 제가 내린 판단들, 제가 조언했던 정책들, 모든 게 틀렸던 겁니다. 저는 자신감보다 무력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직감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진짜 위기라는 걸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무너질 때 찾아오는 위기 말입니다. 휴대전화로 다시 일본 뉴스를 확인했어요. 자민당 의원 53명이 총리 불신임 찬성 의사를 밝혔다는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일본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고 미국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어요. 과거를 인정하는 순간 미래를 새로 설계할 수 있다. 새벽 3시 저는 백악관 지하 상황실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국가안보보좌관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로엘, 당신이 작성한 보고서 검토했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대답했죠. 감사합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20년 경력을 가진 분석관이 자신의 과거 판단을 완전히 뒤집는 보고서를 쓰다니. 국방부 차관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한 분석입니다. 한국의 감시 능력은 사실상 이 지역의 안전판이에요. 미 해군 태평양 사령관도 동의했어요. 한국 없이는 동해 안보가 불가능합니다. 일본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국무부 장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본과의 기존 동맹 틀에서 심각한 신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않는 나라와 어떻게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합니까? 국가안보보좌관이 화면 속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이제 미국은 새로운 중심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저는 숨을 삼켰어요.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점이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정보, 편견, 외교적 관행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한국을 동아시아 안보의 중심축으로 재편합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의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전략 파트너로 규정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으니까요. 로엘 분석관. 네. 당신이 최종 전략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한국 중심축 전환의 논리적 근거와 실행 방안을 담아주세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편견을 부정하는 보고서를 제 손으로 쓰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동아시아 안정의 새로운 기둥 대한민국.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절망에서 깨달음으로, 그리고 새로운 역할에 대한 사명감으로 이동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를 인정하는 순간, 미래를 새로 설계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OSI 분석실에 틀어박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커피잔이 책상 위에 6개나 쌓였고 창밖은 어느새 밝아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지역의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 가능한 동맹이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분석 패턴을 제가 직접 부정하는 셈이었으니까요. 보고서에는 한국의 감시 체계, 72시간 침묵 전략, 127건 문서전, 국제 여론전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신뢰와 한국이 획득한 전략적 우위를 명확히 비교했죠. 저는 파일을 첨부해 NSC로 보냈습니다. 제출 완료.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2시간 후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께서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 2시 NSC 전체 회의에서 발표하세요. 저는 서류 가방을 챙겨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상황실에 들어서자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로엘 분석관 시작하세요.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열었습니다. 동아시아 전략의 중심축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환해야 하는 3가지 이유입니다.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떠올랐어요. 첫째, 기술적 우위. 한국의 통합감시 시스템은 미국 동맹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둘째, 전략적 신뢰성. 한국은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셋째, 지역 안정의 핵심. 한국 없이는 동해 안보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동맹이지만 더 이상 중심축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고 기술적으로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꿀 때군요. 그 말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회의 후 저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신뢰 기반의 공동 감시 정보 체계 구축. 성장은 과거를 부정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도쿄 국회의사당 앞은 수만 명의 시민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일본 NHK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금 국회에서 내각 불신임 표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 일본 국회는 전례 없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단상 옆에 굳은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야당 대표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총리는 국민을 속였습니다. 한국 기술 의존 사실을 알고도
독도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여당 의원 한 명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총리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국익을 위해 퇴진을 요구합니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등을 돌린 겁니다.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화면에 투표 결과가 실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찬성 320표, 반대 154표. 압도적인 불신임 가결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표결 결과 내각 불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 밖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언론은 일제히 속보를 띄웠어요. 다카이치 내각 붕괴 전후 최단기 총리 퇴진.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같은 시각 제 컴퓨터에 화상회의 알림이 떴어요. 백악관과 한국 외교부의 공동 브리핑이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미국 국무장관과 한국 외교부 장관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협력 체계를 발표합니다. 국무장관이 말했어요. 미국과 한국은 동아시아 안보를 위한 공동 감시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동아시아의 중심축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포토맥 강변을 걸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지난 몇 주간 세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일본 중심에서 한국 중심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외교 변화가 아니라 질서 자체의 재편이었죠.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제 마음속 질문의 대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기준점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는 자리에 새로운 중심이 세워지는 법이니까요. 일주일 후 저는 워싱턴 포토맥 강변을 혼자 걸으며 사건의 전체 흐름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강물 위에 부서지고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한국 국방부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독도 통합감시 시스템의 최신 데이터가 깔끔하게 업데이트되어 있었죠. 깨끗한 데이터 흐름 속에서 저는 비로소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결코 감정적인 나라가 아니었어. 우리가 그들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야. 20년 동안 쌓아온 편견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제 내면 여행은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맞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OSI 신입 분석관들 앞에 서게 됐어요. 강연 요청이었습니다. 강연장에는 20명 정도의 젊은 분석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20년 전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처럼 열정 가득한 눈빛들이었죠.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말을 시작했어요. 강국은 소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방식으로 증명됩니다. 청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한국을 오판했습니다.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한 신입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분석해야 합니까? 저는 미소 지었어요. 편견을 버리세요. 데이터를 믿으세요. 그리고 침묵 속의 숨은 전략을 읽는 법을 배우세요. 강연이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새로운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한미 공동 감시장비 구축회의 참석 요청. 저는 자료를 펼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세계는 새로운 균형점 위에 서 있었고 저는 그 변화의 순간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성장의 끝은 이해였고 진정한 강함은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과소평가한 나라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께 더 큰 감동 낙원을 펼쳐드리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